그러면은 시작을 할까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미세먼지 사업단에서 그 AMS 질량 분석기에 대해서 좀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요.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이태영입니다. 이미 여기 대부분의 자료들이 저번에 10월 달에 있었던 그 대기환경학회의 기술특강 3시간에 걸쳐서 했던 부분들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제외하고 이제 데이터 위주로 조금 이제 많이 작성을 했는데 뭐 잘 이해하고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이 AMS가 사실상 AMS 알아가는 이 어떤 러닝 슬로프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들으면서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퍼즐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개념 자체가.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계속적으로 들으면은 뭐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강의를 통해서나 뭐 아니면 대기환경학회의 특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저희 그 대학원생들도 사실상 뭐 2, 3년, 3, 4년씩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복잡한 건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한 그런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금 AMS의 그 데이터를 이제 보는 것 중에 데이터를 여러분께 뭐 소개하는 것 중에는 이제 여기 각각 뭐 경기도 녹색지원센터라든가 연구재단 환경부 국민환경과학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렇게 서포트를 받았던 데이터 일부들을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이제 실험실 인원들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AMS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PTRMS는 아니지만 같은 원리로 이제 포커스 PTR을 가지고 있어서 VOC의 물질들하고 그다음에 입자상의 물질들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그러니까는 그 실험실 웹사이트고요. 여기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과제라든가 아니면 논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과제 진행 사항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AMS 특강 구성은 이게 원래는 이 페이지가 그 대기환경학회의 기술 특강 그 페이지인데요. 대기환경학회 때는 여기 AMS 스타프의 기본 이해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적용 사례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했었었는데 오늘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나오는 적용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툴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하고 데이터를 이해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AMS의 구성과 이해를 전혀 모르고 적용 사례들을 적용 사례로 바로 갈 수는 없고요. 대신에 그 AMS 필드 운영 방법, 뭐 정도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 AMS의 구성에 대해서 약간만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특강에서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제 AMS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뭐 이온 성분의 AIM을 사용하거나 IC를 사용하거나 탄소 성분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궁극적인 목표들은 다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미세먼지의 화학 성분을 통해서 화학적 조성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조성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온을 추정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다 같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기호도를 추정하는 PMF 툴이라든가 화학 분석을 하는 게 뭐 IC로 분석을 하거나 금속 성분을 분석을 하거나 탄소 성분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 AMS라든가 PTRMS를 사용해서 가스성 전구 물질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 미세먼지 화학 조성을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이렇게 파악된 미세먼지의 조성을 가지고 얘네들의 조성이 과연 어디서 소스를 가지고 얘네들의 조성을 이루어졌는가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모든 장비들이나 이제 연구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 장비 중에 하나가 이제 AMS이기도 하고 PTRMS, 그러니까 매스 스펙을 이용한 기술의 AMS 장비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S를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해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용어를 조금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기초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케미컬들에 대한 성상들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아큐어 페이스에 어떤 물질들이 있을 때 얘를 드라이를 하면 이거 디솔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체화되는 거죠. 이 고체화되거나 액체화된 상태를 이제 작은 물방울이나 작은 부분으로 만드는 거, 가스 상태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이제 베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베퍼라이제이션에서도 더 나가서 얘네가 하나의 인디비주얼한 몰레큘러로 가게 하는 것을 이제 오토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뭐 디솔베이션이나 베퍼라이제이션이나 오토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를 분석하는 장비들은 IC라든가 그다음에 뭐 ICP 매스라든가 중금속 분석이라든가 OCEC라는 어떤 블랙 카본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들이 대부분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단계를 넘어가서 얘네들이 이제 차지를 갖게 합니다. 차지를 갖게 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들을 기술들을 다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이오나이제이션을 시켜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왜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이 오토마이제이션까지가 되는 것은 몰레큘러 레벨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일렉트로닉한 시그널들을 못 내요. 그래서 뭐 어떤 전류의 흐름이나 전류를 증폭시키거나 그런 어떤 전류값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분자 자체를 아이오나이제이션 시켜서 어떤 그 플러스 차지나 마이너스 차지를 가짐으로써 얘네들을 전류를 직접적으로 발생을 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AMS에서나 그다음에 이제 매스 스펙트로메트리에서는 얘네들을 증폭을 시켜가지고 아주 작은 단위의 저농도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단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단계까지 내려가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AMS를 보시면 사실 이제 저희 국내에서는 이제 AMS를 활용하는 방법들은 이제 벤치에서 이제 어떤 물질들을 이제 독립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이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사실 이제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그 샘플링을 포집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오나이제이션 시키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커플링을 하고 아이오나이제이션 시키는 방법, 아이오나이즈된 물질들을 갖다가 이제 매스 어널라이저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시그널을 분석하는 이런 장비들을 상당히 그 조합을 시켜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터블하게 만들어서 실외에서도 필드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종류의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AMS라는 거 하고 PTRMS라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그거는 진짜 수백 개의 많은 조합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장비 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여러 가지 미세입자의 어떤 포집 기술이라든가 가스상 포집 기술 인넷을 커플링을 해서 이런 다양한 어떤 아이오나이제이션 방법과 다양한 매스 어널라이저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식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넷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스 아이언 소스로 구성되어 있고 가스 아이언 소스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말디부터 시작해서 CI까지 있고 그다음 매스 어널라이저는 타프 매스부터 뭐 여러 가지 마그네틱 세티라든가 아이언 트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하게 AMS는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AMS에서는 뭐 지금 현재 상용화된 게 아니라 이제 그룹에서 개발을 해서 쓰는 것 중에는 에어다이내믹 렌즈라든가 노즐이라든가 가스 인렛이라든가 사이즈 셀렉션 인렛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AMS는 특별하게 에어다이내믹 렌즈를 사용해서 파티클들을 샘플링하는 방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백큐 상태로 만들어주는 곳에는 터보 펌프, 그러니까는 터보 몰레큘러 펌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룹에서는 터보 펌프 몰레큘러 펌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에 진공을 잡기 위해서 아이언 펌프를 사용하는 그런 그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매스 스펙에서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아이오나이제이션을 시키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오토마이제이션, 베포라이제이션을 시켜서 오토마이제이션을 시켜야 되는데 베포라이제 그러니까 가스 상태로 가야 됩니다. 액체 상태가 샘플이던 고체 상태가 샘플이던 간에 얘네들이 반드시 가스 상태로 가서 그것이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돼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고체가 들어오던 액체가 들어오던 얘네들을 가스로 가기 위해서는 뭐 임팩트 핫 서페이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레이저를 사용하거나 히팅 가스를 사용하거나 터머 디소션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중에 AMS 같은 경우는 임팩션 핫 서페이스를 사용합니다. 600도의 임팩션 핫 서페이스를 사용해서 고체의 입자상 물질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가스로 전환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고체로 들어와서 가스 상태로 발현이 된 다음에 그 가스를 아이오나이제이션을 시키는 방법들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케미컬 아이오나이제이션 방법도 있고요. 레이저 아이오나이제이션도 있고요. UV 포토 아이오나이제이션도 있습니다. 그 중에 AMS에서는 EI, 일렉트로닉 임팩터를 사용합니다. 여기 안에 이제 필라멘트를 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구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이제 범용적인 말로 정구의 필라멘트를 키면 얘네들이 이제 환한 빛을 내면서 사실 거기서 일렉트로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일렉트로닉에 의해서 일렉트로닉이 베이퍼라이제이션이 된 어떤 베이퍼, 가스상의 물질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이온화되면서 플러스 이온으로 가거나 마이너스 이온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스 이온 된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는 매스 스펙트로미터 장비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는데 사실 이게 타임 오브 플라이트를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라 얘네들이 아이온 트랩을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쿼드로포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각각의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자기 그룹만이 가지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물질을 대상으로 AMS라는 어떤 장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빨간 거로 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AMS의 어떤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S는 이제 1초 단위로 어떤 파티클들을 생성해내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입자상의 화학 조성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포토블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돼요. 마이크 키시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오나이제이션 하는 소스들은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AM에서 쓰는 건 일렉트로닉 임팩터를 사용하고요. 일렉트로닉 임팩터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GC 장비나 HPLC 매스 장비나 GC 매스 장비 중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일렉트로닉 임팩터를 사용을 해서 물질에 대한 매스 스펙트럼의 라이브러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는 것들에 대한 에너지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AMS에서는 일렉트로닉 임팩터를 맨 처음에 취해서 사용을 하게 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룹은 뭐 의학 계통의 어떤 분석을 할 때는 말디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I보다는 케미컬 아이오나이제이션 쪽에 가까운 부분들로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ESI를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저희가 쓰는 것들은 EI를 쓰고 있고요. EI를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베포라이제이션이 되고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된 어떤 물질들을 몰레큘러 레벨이 아니라 아이온의 레벨에서 이제 측정하는 것들을 매스 어널라이저라고 하는데 매스 어널라이저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를 이제 AMS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임 오브 플라이트이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그룹에서는 이제 아이온 트랩을 씁니다. 아이온 트랩은 타임 오브 플라이트 같은 경우는 사이즈에 거의 한 10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포터블하게 만들 수 있는 매스 어널라이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이온 트랩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케미컬하게 어떤 디테일한 어떤 매스 스펙트럼을 받지 않고 얘네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유닛 매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타임 오브 플라이트 같은 경우는 매스의 정도의 분해능이 우리가 이제 뭐 12다 그러면 탄소지 않습니까? 근데 탄소가 12가 아니라 이게 12.001일 수도 있어요. 001 정도 소수점 4자리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에서는 소수점 4자리까지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매스들을 측정을 하는데 내가 그런 쪽에 어떤 정확한 매스가 필요 없고 12, 13, 14 이렇게 어떤 소수점 이하짜리는 전혀 고려를 안 하겠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쿼드로포를 사용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스 어널라이저 중에서 AMS에서는 타임 어플라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MS 챔버를 보시면은 진공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진공은 실제적으로는 백그라운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디텍션 리밋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진공을 잡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최대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진공을 잡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MS에서는 터보 몰레큘러 펌프를 사용합니다. 터보 펌프를 사용하는데 이 터보 펌프는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말하면은 제트 엔진에 있는 날개가 있는 그런 프로펠러 그 엔진 쪽에 있는 어떤 터보 형식의 펌프를 사용하는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큐 수준은 거의 울트라 백큐 수준이에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 정도 토로 우리가 앰비언 프레셔가 한 760토로라고 하면 10의 마이너스 7토로면은 어마어마한 백큐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마이너스 7토로를 잡아도 그 안에 몰레큘러가 얼마큼 있느냐, 잔존에 있는 몰레큘러가 얼마큼 있느냐 계산을 해보면은 한 2 곱하기 10의 19승 정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보가드로 넘버에 의해서 6.02 곱하기 10의 24승계의 몰레큘러가 앰비언에 있는데 얘네들을 10의 마이너스 7토로를 잡아도 그 안에는 2 곱하기 10의 19승의 몰레큘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아연 성분들이 이렇게 어떤 백그라운드가 높은 이거보다 더 높은 백그라운드에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내가 보고자 하는 물질에 대한 시그널을 보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의 시그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매스 스펙트로미터 기술의 AMS 챔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의 백큐을 잡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토로 정도도 굉장히 높은 백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그룹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0승토로까지 잡는 아이언 펌프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사실상 적당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터보 펌프를 사용을 하는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정도의 몰레큘러가 있더라도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앰비언의 농도에서는 사실상 이 백그라운드에서도 충분히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터보 펌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입자를 아이오나이제이션 시키면 얘네들이 이제 A라는 우리가 물질들이 일렉트로닉에 의해서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이 일렉트로닉의 에너지가 여기 안에 A라는 물질들을 이제 가서 임팩션을 시킵니다. 임팩션이 되는 동시에 A라는 물질에서 일렉트론이 하나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A라는 물질이 플러스라는 차지를 이제 갖게 되는데 이제 그 AMS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거는 베퍼라이저라 해서 600도 아까 전에 저희가 고체든 액체든 가스상의 물질들을 만들어야 얘네들이 아이오나이제이션을 시킬 수 있는 전 단계를 만들 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체가 들어오면 여기서 베퍼라이저에서 가스가 이렇게 플룸을 만드는데 여기서 일렉트로닉이 필라멘트에서 나온 일렉트로닉이 여기로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이 A라는 물질하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을 하게 되는데 충돌되는 그 일렉트로닉 에너지는 72B를 사용하고 있어요. 72B는 여기에 마이너스 35에 여기 플러스 35를 걸어 놓으면 볼티지를 걸어 놓으면 여기 안에 필드에서는 72B라는 일렉트로닉 커런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무브먼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72B를 가지고 얘네들이 달려가다가 A라는 물질하고 만나면 얘네들이 충돌을 하면서 A라는 물질이 일렉트론이 빠져나가고 A 플러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72B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떤 한 물질들을 갖다가 72B로 때려줄 경우에는 이 물질들이 굉장히 많은 플래그먼트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 72B에 대한 플래그먼테이션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어떤 그룹에서는 72B는 나는 뭐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10V에서 플러스 10V를 걸어주면 여기 22B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2B를 때려주면은 같은 물질이라도 여기서 이렇게 15EB로 쓴 것처럼 간단하게 좀 심플한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GCMS나 LCMS에서 EI를 쓰는 라이브러리들은
다 72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2비를 쓸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라이브러리를 다 만들어야 돼요. 각각의 스탠다드라든가 물질들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다 만들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AMS에서는 72비를 사용해서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 구축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2비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물질들에 대한 성상들을 보시면 이제 물이 들어오면은 워러라는 H2O가 들어오면 얘들이 일렉트로닉에 의해서 깨지게 되면 이런 어떤 아이언 패턴이 나옵니다. 아이언 패턴이 뭐 18, 17, 16 정도로 나오고 암모늄 패턴 같은 경우는 17, 16, 15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어떤 매스 프래그먼트들에 대한 시그널들을 다 모아서 얘네들을 다 모았을 때는 물이고 얘네들을 다 모았을 때는 이제 암모늄이고 얘네들을 다 모았을 때 나이트레이트다 해서 우리가 이노게닉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정량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게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얘네들이 개별 독립적인 물질들을 디파인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오게닉이 너무나 다양한 물질들이 있다 보니까 일렉트로닉 임팩트에서 깨지게 되면 무수히 많은 어떤 그 프래그먼테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게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케미컬 스피시에이션을 보기보다는 AMS에서는 C가 몇 개인지, H가 몇 개인지, O가 몇 개인지, 그다음에 패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오게닉에 대해서는 오게닉 매스를 갖다가 얻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을 합니다. 오게닉에 대한 케미컬 스피시에이션은 어떤 장비도 100%다 할 수는 없어요. GC 매스나 HPLC 매스는 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 GC 매스하고 그 LC 매스 같은 경우는 컬럼에서 분류되는 어떤 케미컬 스페이시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스페이시에이션이 되는 것 뿐이지 AMS에서는 그런 컬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오게닉에 대해서는 이런 프래그먼트들을 다 카운팅을 하면 정확하게 오게닉 매스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그 미세먼지 화학 조성을 볼 때 오게닉 매스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 AMS 장비 이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GC에서도 케미컬 스페이시에이션을 다 한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몰레큘을 가지고 있어서 다 더해도 얘네들이 정확하게 100% 매스 클로즈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무극성이 있고 그다음에 극성이 있고 비극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극성 차이에서 분류가 되는 놈, 측정이 되지 않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확한 오게닉 매스를 구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AMS는 무극성, 비극성 관계없이 이 오게닉들이 다 프래그먼테이션이 되고 그 프래그먼테이션만 다 더해주면 얘네들 오게닉 매스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대신에 이 이놀게닉에 대해서는 이 프래그먼테이션, 매스의 프래그먼테이션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 간단한 매스들을 카운팅을 해서 이놀게닉에 대한 정확하게 케미컬 스페이시에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프 매스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AMS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AMS에서는 V 모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W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드 밀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밀러라고 표현이 되겠지만 이게 거울은 아니라 여기에 이제 어떤 플러스 차지로 돼 있어요. 플러스 차지가 되면 얘네들이 가서 이 밀러 부분에서 플러스 차지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아이온이 가서 여기서 이렇게 리펠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같은 차지가 있으니까 서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밀어내는 역할에 의해서 다시 오면은 여기서 다시 하드 밀러가 다시 또 밀어내면 이런 W 모드의 어떤 그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웨이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보고자 하는 매스의 어큐러시가 높아집니다. 어큐러시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12.0001과 11.0002와 구분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이 패스웨이가 짧아지면 12.0001이나 12.0002나 거의 똑같이 들어온다는 소리죠. 이게 분류가 안 되고. 그래서 V 모드에서는 뭐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그다음에 W 모드는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 분해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터보 펌프로 10의 마이너스 7토르를 사용을 하더라도 이 안에는 2 곱하기 10의 19승의 몰레큘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패스웨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안에 있는 몰레큘러랑 충돌을 하면서 디텍션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센시티비티가 W 모드를 사용하는 패스웨이가 제일 긴 것에서는
V 모드로 보내는 짧은 것보다는 센시티비티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W와 V 모드 중에서는 앰비언에서는 W 모드로 가면은 상당히 농도를 측정하기가 난해한 어떤 배경 지역이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가고요. 그래서 대부분 V 모드를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소스하고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소스를 갖다가 측정을 할 때는 충분하게 양이 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W 모드로 가서 매스의 레졸루션을 더 넓혀서 다양한 물질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MS 질량 스펙트럼을 보면 이 안에 이제 이런 스펙트럼이 좀 나오거든요. 각각의 한 인디비주얼의 이런 어떤 매스의 막대기들을 줌을 시키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로 뭐 N이라든가 N2, N 같은 경우는 N2에서 프래그먼테이션 된 거고요. W는 우리가 그 필라멘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텅스턴 184에서 텅스턴에서 나오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N2라든가 W 같은 경우는 챔버 내에 항상 있는 물질이에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안에 있는 진공을 10-7토로를 잡아도 2 곱하기 10의 19승계의 몰레큘러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게 공기 중에 있는 70%의 N2입니다. 그래서 N2가 항상 보이고요. W는 필라멘트를 항상 켜놨기 때문에 W가 항상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백그라운드를 높이는 역할도 하긴 하지만 이것들이 사실상 이제 매스 캘리브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물질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매스에는 이 물질들이 정확하게 존재하면서 이 물질들이 약간의 변동사항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매스 캘리브레이션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스 스펙트럼을 보시면 이노게닉이라고 해서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를 만들어서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만 AMS에 딱 넣어주면 얘네들이 15, 16, 17, 30, 46 이렇게 딱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카운팅하면은 얘는 암모늄 나이트레이트에 대한 정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모늄 설페이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매스 프래그먼트들을 다 카운팅을 해서 이 어떤 그 시그널들을 다 더해주면은 암모늄 설페이트에 대한 정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오게닉이라는 뭐 피노닉 애시드나 피닉 애시드를 넣어주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물론 피노닉 애시드만 넣어주면 이게 피노닉 애시드에 대한 스펙트럼이니까 얘는 피노닉 애시드라고 얘기하지만 얘를 피노닉 애시드하고 피닉 애시드를 같이 합쳐놓으면 얘네들이 합쳐지면 사실 어떤 게 피노닉 애시드의 매스인지 어떤 게 피닉 애시드의 매스인지는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닉 애시드인지 피노닉 애시드인지 그걸 구분할 수는 없고 오게닉에 대해서는 이 전체적인 시그널들을 오게닉 시그널들을 다 카운팅을 해서 오게닉 매스를 측정하는 게 가장 주요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어떤 매스에서 특별하게 나오는 매스들이 약간씩 있어요. 뭐 pH라든가 그다음에 MSA라든가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물질들은 오게닉에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걔네들 물질들은 얘네들의 약간 구분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이 약간의 케미컬 스페이세이션이 가능은 합니다. AMS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 매스 스펙트럼의 앰비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빨간 걸로는 이제 저희가 어사인한 어떤 설페이트에 어사인된 거고 그 다음에 나이트레이트는 아까 전에 나이트레이트의 프래그먼테이션 어사인된 거 색깔로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오게닉에 대한 프래그먼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이 매스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게닉의 농도가 얼마인지 나이트레이트 농도가 얼마인지 설페이트 농도가 얼마인지를 분석을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AMS의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뭐 그 V 모드냐 W 모드냐 거기서는 피탑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 피탑 모드는 뭐 사이즈를 보는 그런 모드인데 여기서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게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MS의 데이터 프로세싱을 보시면 이게 사실상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로우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시그널들입니다. 시그널들이 아이언이 도착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의 피크들을 줌 아웃 시켜보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피크들이 나오는데 매스 레졸루션은 뭐
39.005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레솔루션은 더 강하게, 레솔루션은 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하나에 대해서 얘는 NO-peak고 얘는 CH2나 CH5고 그다음에 얘는 C2H나 H6, 그러니까 C가 2개, H가 6개 되어 있는 그런 컴파운드다라는 것들을 다 어사인을 하게 됩니다. 어사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 MG 캘리브레이션이나 베이스라인 체크를 하고요. 이제 플렉 테이블을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아이오니제이션 에피션시나 CE 같은 인포메이션들을 다 집어넣으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농도로 전환해주는 가버닝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닝 이퀘이션에 의해서 C, 컬렉션 에피션시, RI, 렐러티브 아이오니제이션 에피션시, I, 그 다음에 이건 아이오니제이션 에피션시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농도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MS 데이터의 프로세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대부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 단계에서 여기를 넘어가고 여기 단계를 넘어가서 이거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개념적으로 어려워하거나 그 다음에 힘들어 하는데, 이 개념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GCMS나 HPLC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컬럼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컬럼을 사용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몸에 배어 계신 분들은 AMS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컬럼 없이 이렇게 프로세싱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GC나 HPLC에서 말하는 컬럼에 의해서 어떤 내가 분석하려는 물질들을 세퍼레이션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매스를 가지고 세퍼레이션을 하고 매스에서 매스 스펙트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매스 스펙트럼에서 이 매스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얻어서 우리가 원하는 농도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 매스 AMS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김종호 박사한테 이제 그 전달을 받은 건데요. 이게 아마 서울 측정소나 어디 그 지금 국립환경과학원 측정소에서 운영했던 거고, 이게 아마 페이퍼로 나왔던 것도 같은데요. 이제 AMS로 1.0, AMS는 1.0을 사용을 합니다. 앞에 이제 에어다민 렌즈가 1.0이고요. 지금은 이제 2.5까지도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게 에어다민 렌즈가 이제 개발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MS 측정한 케미컬의 양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SMPS라든가 매스를 측정하는 장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1.0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이제 그 일치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잘 맞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이즈가, 여기서는 이제 사이즈가 약간 이제 SMPS에서는 사이즈가, 그러니까 AMS에서 볼 수 있는 1.0의 리미테이션하고 SMPS에서 볼 수 있는 리미테이션이 약간 틀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틀린 부분에 매스가 몰려 있을 경우에는 약간 차이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대부분들이 맞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AMS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유저에게 그러니까는 에어다인에서 만드는 AMS 같은 경우는 그네들도 사실상 장비에 대한 부품들을 아웃소싱해서 만드는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이어그램에서도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조합을 해서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비입니다. 거기에 이제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 뿐이거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이 MS는 언제든지 다 분해를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라운드 베이스에서는 이제 컴퍼니에서 이렇게 나오는 렉에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얘네들을 다 뜯어가지고 에어크래프트용의 베이스로 다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면에서는 유저가 굉장히 유용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을 내 취향에 맞게 바꿀 수도 있고 내 취향에 맞게 데이터를 로우 레벨에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어렵죠. 왜냐면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귀찮은 부분도 많고, 그냥 단추만 눌러서 농도가 나오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타일의 어떤 장비들에 대해서 약간 비호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관계들이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래서 그라운드에서는 이제 원래 컴퍼니에서 제공한 그런 렉에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DCAC나 항공관측에 쓸 때는 얘네들을 다 뜯어가지고 이 렉은 항공관측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관측에서 제공되는 렉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다시 리컨피그레이션을 해가지고 다시 제작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행들이 이제 数달만 되면 뭐 한 2, 3주, 뭐 한 달 내에 다 되고 검증까지 다 끝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AMS 적용 사례를 볼 건데요. 이제 AMS를 이제 저희 그룹에서 사용한 적용 사례는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제 뭐 지상 관측, 해양 관측, 뭐 소스 관측, 그다음에 항공 관측에서도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다른 그룹에서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컬러 코딩이 돼 있는 부분들이 지역별로의 저희가 과제를 지역별로 이렇게 진행해 왔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가장 요즘에 이제 그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항공관측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트윈오터에다가 이제 그 바이오매스 버닝에 대한 캘리포니아 바이오매스 버닝에 대해서 관측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소스에 대해서도 관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령도에서도 AMS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령도에서는 장거리 이동에 대한 미세먼지들을 AMS를 사용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2년 동안 한 해양기원의 극지연구소랑 같이 남극 북부 청정 지역에 있는 해양기원의 AMS하고 해양기원의 미세먼지와 그다음에 북극 남극 청정 지역에 대한 어떤 측정들을 이어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개하고 미세먼지의 상호작용, 지금 이제 어떤 아큐어페이스의 에어졸의 생성 규명들을 최근에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14년에 이제 그 연구재단 과제로서 이제 안개와 미세먼지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들을 약간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항공 관측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뭐 바이오매스 버닝이라든가 그다음에 C-130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었고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킹에어라든가 그다음에 비치크래프트 1900D 여보다 조금 큰 킹에어보다 큰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뭐 연구재단이나 국립환경과학원, 그다음에 이제 2010년에는 코로스에이큐라고 해서 나사 DCA에서 사용해서 국내에서 이제 이렇게 항공 관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챔버 관측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저희 그룹에서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요. 한 4, 5년 정도는 이제 OFR을 사용해서 저희가 뭐 실험실에 챔버를 뭐 키스트처럼 이렇게 뭐 챔버 고정된 챔버들을 만들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포터블 밖에 실외의 조건을 그대로 사용한 OFR, 그러니까 옥시데이션 플로우 리액터를 사용을 해서 그 챔버 관측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밖의 조건들이 얼마만큼 미세먼지를 형성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가스상의 전구물질들이 미세먼지를 사용하는데 발현이 얼마큼 됐는지, 뭐 그런 어떤 결과적인 산물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OFR을 사용해서 저희가 챔버 관측을 좀 해왔고요. 최근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외 실증 챔버를 연천에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0큐빅 되는 그 챔버고요.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대조군이고 하나는 사실상은 실험군으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AMS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화학 반응 같은 것들을 시켜가지고 어떤 그 자동차의 어떤 그 배기가스들을 주입을 시켜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진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잠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MS 자료가 나오면요. AMS 자료가 나오면은 이제 자료 해석하는 툴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꼭 AMS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모든 미세먼지라든가 가스성 전구물질들에 해당되는 그런 툴들인데, 특별하게 이제 AMS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AMS를 측정을 하면 일단 실시간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입자상의 물질의 실시간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가스상의 전구물질들은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입자상 물질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비들은 준실시간부터 해서 뭐 15분, 20분의 준실시간이 있지만 AMS에서는 이제 실시간 자료로 거의 뭐 초단위라든가 분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가스상 물질들과의 상호관계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공이 우리가 많이 쓰는 PMF가 있는데 PMF에서는 AMS에서 PMF는 사실상 이제 오게닉에 해당되는 PMF를 핸들링을 합니다. 이제 오게닉에 대한 PMF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보통 PMF를 돌리면은 얘네들이 이제 어떤 세컨더리의 근원이다 아니면은 뭐 화력발전소다 도로 이동오염이다 어떤 이동 오염원에 대한 그러니까 오염원에 대한 PMF를 주로 이제 보시는데 이제 AMS PMF는 오게닉에 해당돼서 오게닉의 PMF를 돌리면 오게닉의 전체적인 매스 중에서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POA, HOA 직접적으로 배출해서 배출이 나오는 오게닉이 얼마큼이고 그다음에 세컨더리로 얼마큼 생기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바이오제닉한 기온에서 나오는 오게닉이 얼마큼이고 그다음에 쿠킹에서 나오는 오게닉이 얼마큼인지를 오게닉에 해당되는 PMF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MS PMF, 오게닉 PMF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MF2를 거기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상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상 데이터들이 분단위, 초단위로 나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입자상 물질들도 초단위, 분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PSCF를 통해서 어떤 포텐셜한 컨트리뷰트 소스들을 찾아내는 내가 고정 측정을 하고 있는 고정 측정에 영향을 주는 어떤 다른 지역의 배출원이 무엇인지를 측정할 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염 지도를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지금 뭐 항공관 측에서 1초 데이터를 얻지만은 차에다가 이제 이동 차량에다가 AMS를 장착을 시켜서 이제 이동 측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하이 레졸루션의 어떤 초단위의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한 3시간, 4시간의 이동 측정을 통해서 어떤 핫스팟을 찾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오염 지도를 만드는 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지상 관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지상 관측에 대해서는 백령도를 저희가 이제 주로 지상 관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백령도 자료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령도 관측을 보시면 이 데이터들은 지금 이 페이퍼에 2015년에 나온 페이퍼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만 이제 좀 이렇게 모집을 해서 추출을 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백령도에서 이제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인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거는 뭐 잘 알고 있겠지만 나이트레이트가 이제 여름철에 가면은 거의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썰멀하게 온도적으로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디소시에이션에 의해서 나이트레이트가 없어지는 반면에 서페이트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옥시데이션 정도를 보시면은 한 42% 정도가 한 50% 정도가 옥시데이션이 된 상태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시데이션 된 상태, 옥시데이션, 그러니까 유기미세먼지의 옥시데이션 상태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맨 처음에는 얘네가 CXHY로 이제 존재해서 있다가 얘네들이 옥시전이 하나 둘씩 붙기 시작하면 매스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하이드로카본의 어떤 그 오게닉보다는 옥시전이 붙음으로써 얘네들이 매스가 늘어나서 결국은 옥시데이션이 얼마큼 돼 있는 상태의 미세먼지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매스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옥시데이션이 굉장히 많이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네들이 옥시데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옥시전이 하나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붙어 있는 상태보다는 더 많이 붙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스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옥시데이션의 디그리를 이제 찾는데 주로 AMS 데이터가 좀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백령도에서 이제 페이퍼에 중점적으로 실렸던 부분인데 그 AMS에서는 피탄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파티클들을 사이즈별로 우리가 케미컬 컴포지션을 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여기 때는 사실상 요 두 컴파운드보다는 이 설페이트가
상당히 큰 모드 한 600나노미터의 사이즈에 이렇게 측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설페이트가 피크 점도가 한 300에서 400 사이 정도의 측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기상 조건을 보면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클리어한 상태였고 여기 때는 이제 클라우드나 안개가 잔뜩 이렇게 껴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때 당시에는 클리어 상태에서 이 SO2라는 자체가 가스 페이스에 대한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설페이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뉴 파티클 포메이션이나 작은 파티클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안개라든가 클라우드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포진돼 있으면 얘네들이 기존에 있는 뉴클리에이션, 그러니까는 안개나 클라우드를 만들었던 미세 입자의 핵들이 이제 밖에 있는 가스성 물질들을 아큐어 페이스에서 이제 흡수를 하면서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얘들이 이제 발현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파티클 사이즈가 좀 큰 설페이트를 좀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 백령도의 데이터에 대한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MS 데이터가 이제 워낙에 짧은 그 롱텀으로 그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얘네들을 이제 어떤 그 프리퀀시를 통해서 그 플롯을 해보면 약간의 어떤 게 변곡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플롯을 해보면 그 어떤 시기적인 반영들이 쭉 계절적인 거나 시기적인 반영들이 쭉 되다 보면 이런 어떤 피크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롱레인지 트랜스포테이션이 이 정도의 설페이트 수준이고 이게 뭐 어디 소스고 클린한 소스가 이게 배경 농도에 대한 농도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AMS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백령도에서 이제 연구재단 과제로 이제 저희가 처음에 페이퍼를 내고 나서 이게 안개라든가 클라우드에 대한 프로세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백령도에서 안개하고 에어졸에 대한 인터랙션들을 이제 연구를 한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안개가 끼는 것들이 이런 어떤 미세먼지들이 뉴클레이션을 역할로 해서 안개가 끼면 얘네들이 이제 뉴클레이션 역할로 이제 핵이 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어떤 가스성의 물질들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얘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충분하게 크면 이제 데포지션이 일어나서 와시아웃이 되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말라서 없어지고 나서 미세먼지가 나오면은 얘네들이 이제 코팅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더 커져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포그 이벤트가 있을 때 아큐어 페이스의 어떤 세컨더리 오게닉 에어졸이나 세컨더리 어떤 에어졸 포메이션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 그런 과제였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험 기간 동안에 안개가 한 6번 정도 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꼈던 것들은 패치 포그이기 때문에 19회 거는 이제 카운팅을 안 하고요. 이 5개 케이스에 대해서 안개가 이제 꼈던 리퀴드 워터 컨텐트를 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안개의 어떤 리퀴드 워터 컨텐트를 재는 기계인데 리퀴드 워터 컨텐트가 이렇게 늘어날 때가 안개가 이렇게 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꼈던 부분들이 안개가 끼 전과 후에 에어졸의 어떤 성분들이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관찰을 하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5개 케이스 중에 지금 이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방법은 이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가 실제적으로는 에어졸이 더 생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가는 경우는 에어졸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안개 후에. 그러니까 에어졸이 감소하는 것은 안개 드랍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애들이 데포지션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뉴클레이션이 되는 그 미세먼지들을 함께 데포지션이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안개가 너무 작다 보면은 그 안에서 계속 공기 중에 머무르면서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뉴클레이션을 안에서 하면서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은 물이 다 증발하고 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핵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더 매스가 늘어난 상태에서 이제 뿌옇게 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5개 케이스 중에서 2개 케이스는 안개 후에 매스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매스가 늘어난 상태로 어느 정도 백령도에서는 한 반 정도가 안개에 의해서 와시아웃이 되지만 안개에 의해서도
파티클들이 포메이션을 계속적으로 아트를 만들어내는 중개 역할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 안개가 꼈을 때의 어떤 에어젤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를 보시면 이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이제 여기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위로 가면 갈수록 HC 레시오가 늘어나기 때문에 프레시한 에어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으로 가면 갈수록 HC는 떨어지면서 OC가 늘어나기 때문에 옥시전이 붙고 H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에이징된 파티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안개가 꼈을 때의 상황을 보시면 얘네들이 처음에는 안개가 꼈을 때 여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안개가 끼기 시작을 하면서 얘네들이 위로 이렇게 이동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 이렇게 이동되는 것들을. 그래서 이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뭐 SOA가 있기 때문에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점점 프레시하게 갔다가 나중에 다시 또 내려오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안개 자체가 세컨더리 오게닉 에어졸을 프로세싱을 해서 세컨더리 에어졸을 더 만드는 역할들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여기에 그림에 대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과연 거기서 프로세싱, 진짜 에어졸이 프로세싱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그 AMS의 스펙트럼을 보시면 이 설페이트에 대한 스펙트럼을 쭉 보시면 설페이트 스펙트럼 이외에 우리가 안개에서 이제 어떤 에어졸이 프로세싱이 되면 HMS가 형성이 됩니다. HMS가 형성이 되는데 이 HMS는 어떤 아큐페이스의 SOA의 트레이서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HMS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늘어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AMS에 대해서 HMS가 생성이 되고 늘어나는 것들이 SOA를 아큐페이스 SOA를 부스트업 시키는데 충분히 안개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단서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해양 관측, 이제 아라온에다가 AMS를 실어서 측정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해양 관측이 생각만큼 이렇게 많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그 해양 배 자체에서 나오는 플룸, 거기서 엔진에서 나오는 플룸들을 캐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다 보면 AMS 자료가 이제 1분에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CO라든가 CO2라든가 거기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인디케이터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는 데이터를 버려가면서 버려도 충분하게 해석할 정도의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AMS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던 그런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 인천을 통해서 부산을 거쳐가지고 스가로 해역을 갔다가 통과를 한 다음에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항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놈에서 한 일주일 정박을 하다가 이제 북극에서 이렇게 한 달 동안 항해를 했던 그런 기간인데 저희는 이제 AMS를 여기서도 측정을 했지만 여기까지의 데이터들을 쭉 보시면 여기 이제 섹터별로 나눴습니다. 섹터별로 나눠가지고 한반도, 동해, 그다음에 남태평양, 북태평양, 그다음에 중태평양, 북태평양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P3까지는 P2까지는 여기 대륙에서 나오는 아웃플로잉 때문에 이제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쪽 4, 5로 넘어가면서 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매스의 프랙션을 보시면은 설페이트가 항상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오게닉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파란 부분이 이제 초기입니다. 인천이나 남해 우리가 서해 쪽인데 이 파란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프레시한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이 프레시한 것이고 이쪽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옥시데이션이 되는 부분인데 전반에 다 걸쳐 있거든요. 전반에 걸쳐 있는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한 중간쯤에 걸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가까울 때는 HOA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나 SOA나 그다음에 HOA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옥시데이션 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페이퍼에 실렸던 포인트들인데 MSA라는 포메이션인데 아까 전에 그 AMS 같은 경우는 케미컬 스페이시에이션을 볼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일부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케미컬 스페이시에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MSA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분이 갑니다. 왜냐하면 MSA는 프래그멘테이션이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그 다음에 다른 오게닉의 매스의 넘버하고 좀 분류가 돼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MSA하고 이제 측정을 같이 이제 우리가 케미컬 스페이스에서 할 수가 있는데, 바다 해양에서는 DMA가 방출이 되면 DMA가 두 가지 패스를 거쳐갑니다. 하나는 한 패스를 거치면 MSA를 형성을 하거나 아니면 한 패스는 H2SO4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황산염을 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MSA로 발현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패스웨이를 거쳐가는데, 사실 이제 설페이트 같은 경우는 설페이트 황산염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발생된 것과 내추럴로 발생되는 DMA에서 시작된 내추럴과 그다음에 SO2의 이미션에 의해서 황산염으로 전환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추럴한 부분들을 분류를 하고 인위적인 부분들을 분류를 하는 작업에 있어서 이 MSA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MSA하고 설페이트가 DMS에서 시작된 이 내추럴한 이 설페이트가 DMS에서 시작한 것이 MSA하고 설페이트 이 H2SO4의 레이시오를 알면 그 레이시오를 사용해서 MSA를 측정을 하면은 내추럴한 소스의 설페이트들을 황산염을 분리해낼 수가 있다는 게 여기 논문에 대한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MS를 찍어 보시면 메틸 설포닉 애시드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앰비언 데이터인데요. 앰비언 데이터에 보시면 피크를 보시면 이 설페이트 피크, 이 MSA가 나타나는 피크 중에 여기는 이제 단일 피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 MSA가 있는 10호, 저희가 이제 해양에서 측정해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 피크는 사실상 이 피크에 해당이 되고요. 이 옆에 숄더에 이 MSA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확연하게 얘네들랑 겹쳐 있지 않고 얘네들과 매스 스펙트럼 상에서 분류가 되어 있는 케미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정량화할 수 있다는 게 AMS에서 극히 드문 케미컬 스피시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그 슬로프가 구분이 됩니다. 여기 이 두 부분이 사실상 이제 요 P1, P2인데요. P1, P2에서는 해양 대륙 쪽에서의 설페이트 기온이 많다 보니까 슬로프가 많이 누워 있습니다. 많이 누워 있는 반면에 이제 청정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P3, P4, P5로 가면 대륙에서 생성된 설페이트의 양들이 최소한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공간에서는 MSA하고 설페이트의 레이시오가 변합니다. 변해서 이게 적어도 이 세 지점을 나타내는 레이시오라고 보시면 이 MSA하고 자연적으로 발생된 설페이트의 레이시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 레티튜드에서는 이 MSA하고 설페이트 레이시오가 한 이 정도 포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우 레티튜드에서는 이 정도 포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엔트로포제닉한 그 소스가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이 레이시오를 갖고 있는데, 내추럴한 소스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설페이트의 황산염이 자연에서 근거하는 내추럴한 소스와 인위적인 소스를 구분하고 싶을 때 이 MSA하고 설페이트 여기서 측정하는 이 레이시오를 사용해서 이 설페이트 양을 구분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애트모스 인베러먼트 2017년에 저희가 퍼블리시한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매스 버닝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바이오매스 버닝이 이제 P1, P2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관찰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바이오매스 버닝에 대한 얘기들도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바이오매스 버닝은 저희가 이제 60을 가지고 따집니다. 이것도 사실상 이제 바이오매스 버닝의 인플루언스를 AM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매스 번호인데요. 60하고 73은 레볼로크푸스라는 그 셀룰로스가 이제 불에 의해서 발현이 될 때 나오는 그 슈거 컴파운드의 프래그먼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간단한 프래그먼테이션이 60하고 73에서 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오게닉들은 63, 73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바이오매스 버닝의 시그니처 인디케이터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60하고 73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스트롱한 그 어떤 시그널들이 60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60을 가지고 저희가 바이오매스 버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항공관 쪽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항공기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매스 버닝은 뒤에 또 다시 나옵니다. 항공관 측에서. 그래서 이제 탑재 후에 이런 장비들을 실어서 이렇게 빼곡하게 실으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장비들을 다 태우면
가스장의 전구물질하고 이제 AMS의 화학적 성분분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맵스 서울 2015년에 미세먼지의 수직 분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나오는 데이터들은 이 논문에 다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수직 분포를 한 것들이 주로 이제 실려 있는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PBL이라고 해서 가장 맥시멈한 미세먼지가 미치할 수 있는 얘들이 닿을 수 있는 어떤 수직의 분포를 보시면 한 1200까지가 수직 분포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그 중에서 한 900m에서 가장 맥시멈으로 우리가 어떤 농도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여기 포인트고, 그다음에 여기 파티클 넘버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경향성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6월 15일 날 관측된 거는 이제 트레지트를 보시면 거의 중국에서 이제 그 이쪽에서 장거리 이동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거는 국내 요인으로서의 국내가 가지고 있는 맥시멈 피크 PBL과 그러니까 가장 맥시멈이 되는 어떤 고도를 알아낸 거고요. 이때 당시에는 여기서 장거리 이동일 경우에는 거의 한 1700 정도에서 장거리 이동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오게닉들에 대한 성상들을 보시면 SBOA하고 LBOA가 돼 있는데, SBOA는 세미볼라타일하고 이건 레스볼라타일한 겁니다. 레스볼라타일한 거는 진화도가 완전히 많이 진행이 된 거고, SB는 진화도가 에이징이 약간 된 겁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동하는 것은 거의 SBOA로 오면서 장거리 이동 중에 LBOA로 변하면서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매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장거리 이동의 높이는 대략적으로 한 1700m 정도에서 장거리 이동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들인데, 이 장거리 이동의 어떤 높이들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많이 틀립니다. 약간 낮게도 올 수도 있고 맥시멈으로 한 1700, 1800 정도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장거리 이동에 대한 높이들을 이때 당시 수준 분포로 조금 알아내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러스 AQ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이제 코러스 AQ 기간의 DCS로는 이제 여러 종류의 거의 한반도 대부분으로 다 커버를 했는데 상당히 이제 지역별 무기성 에어졸의 화학 성분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너지 시설이나 수도권 요 지역에서는 이 질산염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강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부 지역으로 넘어가면은 이 남해상 쪽이나 동해상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설페이트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 어떤 지역별 무기성 에어졸에 대한 화학 성분들의 저감 정책이 달라야만 한다라는 것들이 여기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하고 에너지 밀집 중에는 질산염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남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SO2 이미션이 많다 보니까 서페이트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유기성 미세먼지를 같이 이제 에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지역별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유기성 물질들은 40에서 50%를 항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부분에 가서는 조금 더 늘어나긴 하는데 유기성 에어물질이 전체적인 미세먼지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무기성 에어졸만을 고려를 한다면 50%밖에 저감 정책을 필 수가 없고, 거기에 유기성 에어졸에 대한 50%를 더해야 된다라는 것들의 여기에 슬라이드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항공관 측에서는 이제 미세먼지 사업단, 미세먼지 생성 원인 고도화 과제, 동북아 과제, 뭐 여러 가지 과제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미세먼지 항공관 측을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요점적인 것들이 그다음에 가장 흥미로운 것들 중에 한 몇 가지로 골라보면 저희가 뭐 배출원에 대한 플럭스 계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공간적인 분포도 우리가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동 방향에 있어서의 어떤 파티클 레볼루션도 그런 관측을 좀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기의 플룸이 여기서 시작돼서 이게 동해 쪽으로 나가는 과정에 얼마만큼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까지 가는 동안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미세먼지가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관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가 이제 해양이고요. 여기가 내륙인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플룸이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지그재그로 이렇게 측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오게닉이 이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뭐 나이트레이트 늘어나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종합해서 보시면은 시간당 변화량을 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게닉 같은 경우가 0.025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per 미닛. 그다음에 나이트레이트도 굉장히 많은 양들이 생성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서페이트는 거의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나이트레이트 같은 것들은 반응성이 강하기 때문에 로컬하게 계속 변하는데 이 SO2에서 발현되는 서페이트들은 약간의 어떤 시간적인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발현이 되려면 SO2가 H2SO4로 가고 H2SO4가 다시 서페이트로 가야 되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그 변화량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실제적으로 모델 하시는 분한테 제공이 되면 어떤 그 서해안의 화력발전소의 배출 물질들이 서울로 전달될 때까지의 어떤 시간 변화량에 따른 파티클의 어떤 농도의 변화량을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검증을 하는데 모델 검증을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플룸 농도 변화 관측을 한 6번, 7번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케이스에 대한 것들이고 이제 여러 케이스를 모아가지고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어떤 uncertainty라든가 variation 같은 경우들은 이제 제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저희가 충남 대형 배출원 같은 경우는 이 배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클링을 하면서 이런 어떤 커튼 모양의 어떤 그 관측을 하게 되는데 이 커튼 모양의 관측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소스에 대한 플럭스들을 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럭스를 계산을 한 그 대형 배출원의 산정량을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오게닉이라든가 서페이트, 나이트레이트, 아모늄에 대해서 하는데 대산하고 현대에서 가장 배출이 많은 걸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고령 태양 단진 같은 경우는 이제 화력발전소고 대산 현대 같은 경우는 제철 시설이나 아니면 석유화학 단지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뭐 TMS에서 보고된 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나오는 저감 장치들에 대한 어떤 활용도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배출되는 것들로 관측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도화 과제라고 해서 미세먼지 사업자에서 지원하는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서해 쪽에 여기 이제 안면도 서해에서 그 이륙을 해서 이렇게 밑에까지 광주까지 이렇게 내륙을 이렇게 관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5월, 6월 달에 이제 실험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이거를 예상하고 간 건 아니고요. 갔다가 이제 측정한 사례인데요. 이제 이 호남 평야 쪽에는 이 보리대 불법 소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월, 6월 달에 이제 생체 소각이라고 하죠. 생체 소각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생체 소각을 이제 측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사실 이제 포타시움하고 MG60는 이제 저희가 포타시움도 저희가 측정하는 자료고 그 다음에 MG60도 뭐 레볼루크스의 AMS 자료이긴 한데 사실 이제 이 여태까지는 이노게닉의 포타시움을 가지고 바이오매스 버닝에 대한 인플루언스를 계산을 해왔어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사실 바이오매스 인플루언스를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돼 있었는데 왜 그러면은 사실 그 저희가 호남 평야의 바이오매스 버닝은 이 스모들링 페이스에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타시움에 대한 배출에 대한 양상을 보면 플레임 베이스, 그러니까 막 불이 났을 때에 활활 탈 때에 많이 나오지 연기가 많이 나올 때는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매스 버닝 인플루언스가 약간 과소평가가 되지 않았냐, 포타시움을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MS 같은 경우는 MG60를 보면은 동이 이제 스프레잉이나 스모들링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MG60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 바이오매스 버닝의 영향을 좀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포타시움에 대한 상황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레볼쿠스가 C3H5O2에 해당이 되는데 오게닉이 증가할 때는 이 6K하고 얘네들이 증가를 하는데 포타시움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이 다 스모들링 하얀 연기를 내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저평가돼 있지 않았냐, 바이오매스 버닝의 역량이 호남 평가 충남 지역에. 그래서 보시면은 포타시움하고 오게닉하고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떤 레볼루크스의 60하고 오게닉하고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계산한 결과를 보시면 호남 평야에는 HOA가 한 20%, 그 다음에 OA가 이제 LVOA, MOA로 나누는데 OA가 거의 한 45% 정도, 한 50%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 BBOA가 거의 한 2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HOA만큼의 어떤 BBOA가 AMS, PM 결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AMS, OA하고 그다음에 이 어떤 그 오게닉의 레버구스에 대한 양하고 비교를 해봐서 얘네들의 슬로프를 가지고 PMF, BOA하고 AMS 여기서 나온 자료의 BOA하고 양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80% 정도가 슬로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PMF 결과의 BBOA가 25%라는 것들이 여기서 실제적으로 계산된 어떤 값하고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평야의 농업부산부 소각이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지 않나, 포타시움을 가지고. 그래서 이 바이오매스 버닝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PMF를 이용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PMF2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 매스 스펙트럼에 대한 패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HOA 패턴이라든가 COA 패턴이라든가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팩터들을 구분을 하고요. 이게 구분을 한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타임라인을 가지고 경향성을 파악을 합니다. SVOA는 나이트레이트랑 비교를 해서 얘네들이 일치하는지, LVOA는 설페이트, LVOA는 레스 볼라타일한 거기 때문에 설페이트랑 비교를 하고요. 세미 볼라타일한 건 나이트레이트랑 비교를 합니다. COA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중에 하나인 매스 프래그먼트를 하나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얘네들에 대해서 HOA, COA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컨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PMF를 실제적으로 저희가 유기 입자상 물질에 적용한 사례는 이번에 그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랑 같이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측정을 한 사례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서울 1, 2, 3 이거는 이제 지역별이 요즘 여기서 나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 과제가 진행 중이라서 그냥 서울 1, 2, 3으로 표현을 했고요. 얘네들은 다 봄철이고요. 그다음 여름철에는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PMF를 돌려보면 서울 지역 내부에 보시면 뭐 HOA라든가 OA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포션하고 있는데 이 COA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3 같은 경우는 근처에 이제 식당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COA 부분들이 한 25% 정도까지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자료에서는 COA 시그널처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 음식점 주변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COA 같은 경우가 이제 적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봄철이라든가 계절별로 이제 계속적으로 알아봐야 되긴 하지만 COA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는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결론이고요. 특히 이제 그 서울 지역에 보시면 이제 그 오전하고 이제 LVOA라든가 SVOA, 그러니까 OA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광학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세컨더리인데, 이 오전하고의 좀 어떤 연관성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이 계속 유지가 되면 밤낮의 구분 없이 계속적으로 LVOA가 형성이 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VOC에 대한 부분들을 잡는 것이 어떤 오게닉에 대한 미세먼지의 저감뿐만 아니라 오존의 저감도 아마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것들이 아마 이 과제에 대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밖에 이제 뭐 챔버 관련된 건데요. 건설기술원에서 실증 챔버보다는 이 OFR에 대한 챔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건너뛰겠습니다. 근데 OFR은 여기서 이제
실조건, 그러니까 실조건의 앰비언 컨디션의 템퍼러처 RH하고 그다음 프리메리 에어졸도 같이 통과를 시키고 프리메리 프리커서도 같이 통과를 시켜서 실제적으로 얼마큼 파티클이 늘어서 나오는가라는 것들을 보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AMS가 PTR을 가지고 VOC가 얼마큼 소모되는지, 그다음에 파티클이 얼마큼 늘어나는지, 그래서 OFR을 통과한 것들, 통과하지 않은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측정을 하면서 세컨더리 에어졸에 대한 것들의 양들을 이제 측정을 하는 그런 사례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경기도 녹색지원센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수원의 이제 거주 지역을 가서 보시면 이게 앰비언에 대한 농도들이고요. 그다음에 OFR을 통과에 대해서 SA가 인핸스먼트, SA가 상당히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설페이트가 포텐셜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트레이트가 포텐셜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게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수원 지역이 도로 이동 위험하고 이렇게 같이 가까이 이렇게 밀집해 있다 보니까 낙스의 이미션에 의해서 포텐셜하게 질산염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잠재적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가 지나면 얘네들이 사실상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에이징 타임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에이징 타임을 가지고 이제 실험한 결과를 보시면 처음에는 증가를 했다가 한 이틀 뒤에는 다시 이제 감소를 하는, 얘네들이 이제 다시 분해가 돼서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이제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포인트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포인트는 뭐 다른 물질들 많이 있겠지만 앞에서도 여기 지금 사이언티픽 레포트 2017년에 보시면 가솔린이 SOA를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이 높다라는 것들에 대한 포인트였었어요. 페이퍼에서도. 저희도 이제 보시면 LPG하고 디젤 같은 경우는 세컨더리 에어졸이 생성이 많이 안 되는 대신에 가솔린에서는 약간 많이 생성이 되는 것들이 이제 뭐 CBS 모드로 띄었던 거와 NGC 모드에서 띄었던 거와 공이 이제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이 여기 OFR을 사용해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여기 페이퍼에 나와 있고요. 페이퍼를 읽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건 차대 동력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한 교통과예요. 근데 이제 도로변에 나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차대 동력기에서는 이제 그 도로변에서는 이제 암모니아 이미션이 이제 차에서 나오기도 하고 농업기온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바깥에 있는 앰비언의 조건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계절별로 이제 틀려지는데 계절별로 이제 가장 주요하게 보는 것들은 이제 하이 낙스의 하이 암모니아이기 때문에 이 오게닉 여기 나이트레이트가 많이 형성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게닉도 어느 정도 생성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같은 셋업으로 이제 저희 용인 지역에 이제 하이 암모니아 그 농장에 이제 그 농장 그 가축 농장 그 거기에 이제 축사의 근처에서 이제 측정했는데 저희가 예상한 결과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암모니아가 많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낙스가 많기 때문에 나이트레이트나 설페이트가 이제 굉장히 포텐셜을 가지고 생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좀 틀립니다. 틀린 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로우 낙스의 하이 VOC다 보니까 SOA 일드가 굉장히 높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포텐셜한 SA 포메이션을 보시면 나이트레이트도 약간 좀 형성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들이 오게닉들이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이 로우 낙스의 컨디션에서 그 VOC에 대한 일드들이 많기 때문에 오게닉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암모니아가 많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또 오게닉을 형성하는데 좀 부스트업을 시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여기에 관련된 페이퍼들은 저희 웹사이트에 다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원하시면 다운로드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상당히 그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여러 응용,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응용한 경험들이 있어서 상당히 또 그거를 또 페이퍼화 시켜가지고 상당히 질적으로도 좋은 연구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이게 MS가 이렇게 많이 활용될 수 있구나 이런 분야에 굉장히 놀랐을 것 같고요. 혹시 저기 참여하신 분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